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 둘을 결혼시키고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흔히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이어준 관계라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게는 배로 낳은 아들과 가슴으로 낳은 딸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제 딸은 시누이가 낳은 아이예요. 그러니 딸아이와 저는 조카와 외숙모를 만났어야 할 관계였던 거죠. 하지만 인연이 되려니 모녀지간이 되었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딸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시누이가 딸을 돌려달라며 찾아온 거예요. 아니, 자식이 물건도 아니고 자기 힘들 땐 버리고 살만하니까 찾아와 내놓으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27년간 내가 낳은 자식과 똑같은 마음으로 키워온 저로서는 정말 이런 시누이가 이해도 안 되고 절대 용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식도 버리고 자기 인생 찾아 떠났던 염치 없는 시누이에 대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꿈부자였어요. 꿈이 엄청 많았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수시로 꿈이 바뀌어서 그랬던 거지만요. 한때 제 꿈은 우주 비행사였어요. 국민학생 때 TV에서 보았던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영상을 보고 나도 저렇게 달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달에는 떡방아를 찢는 토끼가 산다고 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걸 고지고대로 믿었던 저는 내 눈으로 달토끼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던 건데 국민학교 3학년 때던가요? 달토끼는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달토끼도 없는데 달에는 가서 뭐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주비행사의 꿈을 버리고 미스코리아가 되기로 했어요. 당시 미스코리아 진이었던 김성희 씨가 유명했었는데 인형처럼 예쁜 모습에 홀딱 반해서 저도 미스코리아가 돼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몰랐어요. 미스코리아가 되려면 키도 크고 날씬하고 얼굴도 예뻐야 한다는 걸요. 아무튼 엄마 몰래 안방에 들어가 엄마 루즈를 입술에 바르고 온갖 야식골랑한 색상의 섀도우로 눈화장을 하면서 미래의 미스코리아로서 화장 연습도 하곤 했어요. 이후에도 수차례 꿈이 생기고 바뀌기를 반복했고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항공 승무원을 꿈꾸게 되었어요. 미스코리아처럼 170cm에 가까운 키에 굴곡 있는 몸매와 예쁜 얼굴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항공 승무원도 키 제한이 있더라고요. 160cm가 안 되는 저로서는 시작도 못 해보고 포기해야만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많은 꿈을 품고 살아왔지만 결국에 저는 제가 희망했던 꿈은 단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저를 받아주는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은 제가 꿈꿨던 직업들에 단 한 번도 속한 적 없는 직업이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헛된 꿈을 품을 필요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자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제 성격이 기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뭔가 의욕이 없어지니까 사는 게 재미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저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업무에 시달리다가 많은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면 부모님이랑 저녁을 먹고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거나 예능 프로를 보는 게 다였어요. 주말이라고 해도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 전에는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뒹굴대는 게 다였죠. 엄마랑 아침에 목욕탕을 갈 때도 있긴 했지만요. 당시엔 주말이라고 해도 일요일 하루만 쉬었기 때문에 그 하루 동안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란 힘들었어요. 그러니 쉬는 날엔 그저 집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런 제게 엄마는 집에서만 있지 말고 나가서 연애라도 하라고 했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 국민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여대를 나온 저로서는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난제였어요.
오죽하면 저랑 같은 부서 여자 선배한테 남자는 어디서 만나냐고 물었겠어요. 일단은 만나야 사귀든 어쩌든 할 테니까요. 결혼 7년 차인 선배는 이런 제 질문에 황당해하면서도 안 됐다 싶었는지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어요. 남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같이 놀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나이트로 가면 되고, 대화가 통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하이텔 동호회 중에서 찾는 게 빠르지. 결혼이 급한 거면 선을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선영 씨는 지금까지 남자친구 한 번 안 사귀어 본 거야?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솔로야. 내가 남편한테 말해서 소개팅이라도 주선해 볼까? 평소 그렇게 친절한 선배는 아니었지만 제가 딱해 보이긴 했던가 봐요. 얼마 뒤 빈말인 줄 알았던 소개팅을 진짜 주선해 주었거든요. 우리 남편 대학 후배인데 사람이 정말 괜찮아. 직업은 중학교 국어선생이고 형제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더라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뭐 결혼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거기까지 따질 건 아니잖아. 아무튼 한번 만나봐. 사람은 진짜 진국이야. 내가 보장한다니까? 선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남자분의 성격 칭찬만 늘어놓았어요. 자기 결혼식 때 기차 타고 지방까지 내려와 참석해줬다는 것부터 자기 아이 100일이며 돌까지 매번 챙긴다는 것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발이 나는 날까지 내내 장례식장을 지켜줬다는 것까지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런데 말이 칭찬이지 가만 들어보면 선배네 부부한테 호구 잡힌 게 아닌가 의심이 됐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소개팅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완전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성격 좋다는 말만 주구장창하길래 인물은 별론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완전 잘생긴 거 있죠?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거기다 선배 말대로 성격도 엄청 좋아서 처음 만난 자리임에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난 것처럼 너무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외모도 마음에 쏙 들고 성격도 나무랄 데가 없으니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먼저 애프터 신청을 해버렸어요. 이런 남자를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소개팅을 한 당일부터 사귀기 시작한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매일 만났어요. 둘 중 한 사람이 야근으로 바쁠 때는 상대가 직장까지 찾아와 얼굴이라도 보고 헤어질 정도였어요. 하루 종일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가도 남자친구 얼굴을 보면 피로가 확 풀릴 정도로 저는 남자친구한테 푹 빠져 있었어요. 오죽하면 소개팅을 주선해준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난 선영 씨가 재준 씨랑 사귀게 될 줄 몰랐어. 재준 씨가 직업도 좋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건 틀림없지만 인물이 좀 그렇잖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재준 씨 얼굴 보고 사귀는 건데요. 제 말에 선배는 처음엔 제가 장난을 하는 줄 알고 깔깔대며 제 어깨를 손으로 탁탁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표정을 살피고는 경악에 가까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어머머, 선영 씨 진심인가 보네? 당연하죠. 우리 재준 씨가 얼마나 잘생겼는데요. 그러자 선배는 입을 떡 벌린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정말 억울했어요. 제 눈에는 제 남자친구가 정말 잘생겨 보였거든요. 진돗개 눈처럼 속쌍꺼풀이 눈에 코카스파니엘 저리 가랄 곱슬머리, 오똑한 코에 알사탕을 문 것 같은 통통한 보살까지 정말 귀여웠어요. 제가 이 얼굴에 빠져서 결혼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아무튼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항상 남편 볼을 손으로 부비면서 잘생겼다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도요. 그런데 연애 초반엔 제 이런 행동에 남편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사귀고 반년쯤 됐을 무렵 진지하게 그러더라고요. 선영아, 내가 전부터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매번 나한테 잘생겼다고 하는 말 말이야. 나 좋으라고 하는 소리니 아니면 장난으로 하는 소리니?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사람인데 내 외모를 모르겠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생겼다는 말은 너한테 빼고 들어본 적이 없어. 솔직히 내 얼굴이 잘생긴 거랑은 거리가 먼 얼굴이잖아. 남편의 말에 순간 정신이 멍해졌어요. 내 눈에는 분명 남편이 잘생겨 보이는데 왜 다들 이런 말을 하나 싶었거든요. 물론 정우성이나 장동건처럼 전형적인 미남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잘생긴 얼굴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제 눈이 잘못된 것처럼 다들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하고 답답했어요. 남편조차도 내 진심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서운한 마음에 울먹이면서 나는 진심이었다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잠시 저를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피식 웃으면서 이러는 거 있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네가 자꾸 나보고 잘생겼다고 말해주니까 언제부턴가 나도 그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 있지? 진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말이야. 고마워 선영아. 난 진짜 행운한가 봐. 내 부모 외에 날 이렇게 예쁘게 봐주는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 이래서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그러나 보다. 다른 사람 눈에는 영 아닌 내 얼굴이 자기 눈에는 잘생겨 보이니 말이야. 이거야말로 진정한 천생연분 아닐까? 안 되겠다. 우리 그냥 결혼해야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너 같은 여자는 다시 못 만날 것 같거든. 지금까지는 선영이 네가 날 예뻐해줬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널 더 예뻐해줄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응? 비록 사귀자는 말은 제가 먼저 했지만 결혼하자는 말은 남편한테 먼저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 2년 넘게 사귀는 동안 남편을 통해 신우이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서 그런가 남편은 동생을 어리게만 보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남편과 달리 신우이는 공부에는 취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미용 기술을 익혀서 자기 샵을 차리는 게 꿈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공부보다는 손재주를 타고난 것 같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신우이를 밖에서 따로 만나게 됐는데 딱 보니까 남편하고는 180도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뭐랄까 소위 말하는 날라리 분위기였어요. 학창시절에 반에 한두 명씩 있던 날씬않은 학생들처럼 말이에요. 저보다는 2살 아래였는데 옷차림만 보면 10살쯤 어려 보였어요. 당시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옷차림과 화장법,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대 입구에 있는 헤어샵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는 신우이는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바로 저를 올케 언니라고 불러주었어요. 낯선 호칭에 남편도 저도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내심 듣기 좋더라고요. 신우이는 마치 제 입속의 혀처럼 제가 듣기 좋을 법한 말만 골라서 해주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말이 불편했어요. 분명히 저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느낀 신우이의 첫 인상은 가면 쓴 여우, 딱 그거였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를 거라는 건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느낌은 어느 정도 정확했더라고요. 어머님은 굳이 분류하자면 신우이보다는 남편과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았어요. 수수한 외모에 말씀도 행동도 조용한 분이셨어요. 혼수나 예단 문제도 상식적인 선에서 제시하셔서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사부인이 아주 인품이 훌륭한 분이시더라. 이서방이 어머님을 닮아서 사람이 진국인 것 같아. 다행이다. 남편감도 뭐 하나 아쉬운 게 없고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니 말이야. 그런데 신우이는 좀 다른 것 같더라. 아무리 헤어샵에서 일을 한다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 노랑머리에 가슴골이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고 오는 게 어딨니? 다이값도 못하고 말이야. 암튼 앞으로 신우이는 신경 좀 써야겠더라. 엄마 말대로 신우이는
상견례 자리에서 단연 눈에 튀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당일에도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엄청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검은 망사 스타킹에 빨간색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영화 사브리나에서 오드리 헵번이 쓰고 나왔을 법한 창 넓은 모자를 쓰고 왔어요. 거기에 새까만 선글라스까지 쓰고 말이죠. 그걸 본 저희 엄마는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화가 나셨고 시어머니는 딸의 철없는 행동에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날 이후 제 친정에서는 시누이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정점은 바로 2년 뒤 벌어진 일일 거예요. 제가 아들을 출산하고 업무 복귀가 불발되면서 이거와 살림을 하며 살던 때였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도착했는데 집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남편도 저도 의아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갓난아기를 들치 않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서 떠오른 건 시누이 한 사람뿐이었어요. 정확히는 시누이가 사고 쳤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시점 시누이는 직장 근처에서 친구랑 자취를 하겠다고 집을 나갔어요. 말로는 친구라고 했지만 그게 여잔지 남자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이 맞았어요. 이를 어쩌니 채은이가 글쎄 애를 낳았지 뭐니.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어쩌자고 애를 낳아선. 이 기집애가 진짜. 재은이 지금 어딨어요? 야 이재은 너 당장 안 나와?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시누이 방문을 확 열었어요. 그런데 방 안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이어서 욕실 문도 열었는데 욕실 안에도 없었어요. 집안 어디에서도 시누이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재은이 이 기집애 어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울먹이며 그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만 덩그러니 두고 도망갔지 뭐니.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지 새끼를 두고 도망을 가. 아유 내 팔자야. 시집도 안 간 딸년이 애만 낳아놓고 도망갔으니 이제 이 애는 어쩌냐고. 시누이가 애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말에 뒷머리가 삐죽 서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은 애를 안은 채 신세한탄을 하셨고 남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한숨을 푹푹 쉬며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집안을 서성댔어요. 시누이가 사라지고 한동안은 어머님이 아이를 돌보셨어요. 아이한테 필요한 백신 접종을 하는 날에는 제가 시댁에 가서 시누이 애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곤 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가자 어머님이 애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날 어머님은 지금까지 봐왔던 어머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피곤에 쩔어서 눈가에 다크서클이 잔뜩 내려앉은 데다 살이 얼마나 빠지셨는지 완전 반쪽이 되셨더라고요. 얘, 이러다간 내가 먼저 죽겠다. 얘가 어찌나 울어대는지 내가 아주 밤에 잠도 한숨 못 자고 있다니까. 내 딸년 자식이고 나발이고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나부터 살아야지. 더는 이러고 못 살아. 애비한테 말해서 시설 좀 알아보라고 해라. 지 엄마도 안 키우겠다고 도망친 마당에 어쩌겠니? 시설에다 보내줘야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다고 어머님 손녀딸을 시설에 보내신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쩌냐? 내가 먼저 죽겠는데. 너야 젊으니까 애 키우는 게 아무렇지 않은지 몰라도 난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애 키울 기운이 어디냐고. 아무튼 난 더는 못하니까 재준이한테 말해서 당장 애 데리고 가라 그래. 애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머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자기 손녀딸을 버릴 생각은 합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저도 육아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치우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이지 이 어린 생명을 두고 허튼 짓은 할 용기까지는 절대 낼 수 없었어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니까
내가 아니면 이 작은 생명체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시누이도 그렇고 딸이 버리고 간 손녀딸을 시설에 보내겠다는 어머님도 그렇고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손녀딸을 시설에 보낼 생각을 해요. 그런 시어머니한테 계속 애를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는 저희 집에 두시고 집에 가셔서 쉬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 물건이 담긴 가방을 툭 던져놓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시더라고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 품에 안겨 잠든 조카를 보고는 어머님이 오셨냐고 묻더라고요. 엄마 왔어? 당신 힘들 텐데 은솔이는 나한테 줘. 어머님 가셨어. 아니 내가 은솔이 두고 가시라고 했어. 그제야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어머님께서 더는 은솔이 못 키우시겠대. 당신한테 시설을 알아보라시는데 이 어린 걸 어떻게 시설에 보내겠다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여보, 당신이 어머님께 잘 좀 말씀드려봐. 애 보는 사람 붙여드릴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혹시 알아? 아가씨가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올지. 은솔이 지금 포기하면 영영 지 엄마도 못 만나고 남남으로 살아야 돼. 시설에 들어가는 순간 다 끝난다고. 그건 너무 불쌍하잖아. 남편은 당장 어머님께 전화해 일하는 사람을 붙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막무가내셨어요. 사람을 붙이든 말든 당신은 더는 못 키우니까 시설에 보내든지 아니면 저희 보고 키우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애가 불쌍하면 니들이 키우지 그러냐? 다 늙은 애미한테 떠넘기지 말고 니들 손으로 직접 키우라고.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우리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버거운 마당에 한창 손만이 가는 나이 때 조카까지 키우라고요? 막무가내인 어머님 때문에 속에서는 천불이 났어요.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저를 보며 방실방실 웃고 있는 시누이 딸을 보니 차마 내 손으로 이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를 마치 지 인생에 주어진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앙칼지게 부여잡고 있는 모습에 울컥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애를 어떻게 내 손으로 밀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은솔이를 우리가 맡아서 키우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 젖먹이 아이 둘을 키우며 살림까지 하는 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보다 못한 친정 부모님이 살림을 도와줄 파출 도우미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 생활할 수 있었어요. 교사 외벌이로는 애 둘 키우는 것도 벅차다는 걸 잘 아시기에 처음에는 시누이가 곧 나타날 걸 염두에 두고 길어야 1, 2년 안에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7살이 되도록 여전히 시누이한테서는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면 서류 정리를 해야 했거든요. 결국 남편과 저는 시누이 딸을 호적에 올리고 서류상 부모와 자식이 되었어요.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년이 걸리긴 했지만 그건 우리 딸아이한테 마음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혹여 시누이가 뒤늦게라도 찾아와 자기 자식을 찾으려 할 때 문제되는 일을 없게 하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하지만 딸아이가 8살이 되도록 시누이는 연락조차 없었고 결국 아이의 교육을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된 거였죠. 사실 우리 부부는 딸아이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우리에겐 조카가 아닌 친자식 그 이상의 존재였어요. 그냥 처음부터 하늘이 우리 부부한테 보내준 자식 같았거든요.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을 하게 되면서 아이는 매 순간 우리 부부를 웃고 울게 만들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에 아이가 자라는 걸 멈추길 바란 적도 있었어요. 그 순간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조금 더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딸바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딸아이의 사소한 순간까지도
사진에 담곤 했어요. 남편과 제 휴대폰에는 아직도 딸아이의 어린 시절이 담긴 사진이 수백 장이 넘게 들어있을 정도예요. 우리 아들 역시도 제 동생을 어찌나 챙기는지 때로는 남편보다도 더 빡빡하게 여동생을 단속하곤 했다니까요. 아이들이 중학생 때였는데 하루는 아들이 제 동생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윤솔,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늑대야. 아빠랑 나만 빼고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누가 너보고 예쁘다고 하면서 추근대면 귀싸대기를 날려버려. 알았지? 그거 다 개수작이니까. 어쨌든 너한테 접근하는 남자애들이 있으면 오빠한테 말하고. 그 얘기는 어찌나 진지한 표정으로 하고 있던지 하마터면 소리나게 깔깔대고 웃을 뻔했다니까요. 그날 밤 퇴근한 남편한테 제가 그 얘기를 전해주었더니 남편이 그 길로 아들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문 밖에서 들어보니 아들한테 기특하다며 앞으로도 동생 곁에 남자애들이 꼬이면 오빠인 네가 정리를 해줘야 한다며 용돈까지 챙겨주더라고요. 그 아빠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딸아이 남자친구가 생기고 결혼 발표를 하자 우리 집 두 남자는 마치 자신이 소중히 아껴온 애착인형을 뺏긴 강아지처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다 딸아이와 함께 인사를 하러 집에 찾아온 예비사위를 보고는 눈으로 레이저를 쏘아대는데 제가 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보, 그만 좀 해. 은솔이 평생 끼고 살 거야? 할 수만 있다면 난 우리 딸 시집 안 보내고 평생 옆에 끼고 살고 싶어. 이 남자가 진짜 딸 자식 인생을 망치려고 이래? 은솔이가 당신이랑 살고 싶대? 자식이 자라면 품에서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야. 나라고 은솔이 시집 보내고 싶은 줄 알아? 아직 내 눈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 애일 뿐인데 말이야. 그래도 어쩌겠어. 자기 짝 찾아 떠나겠다는 자식을 박수치며 배웅해 줄 수밖에.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일 테니까. 딸아이는 26이 되자 수년간 사귀어온 대학 선배랑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예비사위는 딸아이와 처음 사귀던 시점부터 집에도 자주 찾아오고 김장 때마다 집에 와서 일손도 돕고 했던지라 거진 사위나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 차분하고 한결같아서 진작부터 저는 사윗감으로 점 찍어 놓았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다만 본격적으로 혼담이 오가면서 사돈댁에 대해 알고서는 남편도 저도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저희 집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게 돈이 많은 집안이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부잣집에 시집가서 구박이나 받고 사는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섰어요. 물론 수년간 봐온 사위 됨됨이를 봐서는 이런 걱정이 괜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누군가는 바로 이런 점을 보고 엄청 신이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신우이였어요. 딸아이를 어머님 댁에 두고 집을 나간 이후 27년이 되도록 연락 한 번 없던 신우이가 딸아이 결혼을 어떻게 하라는지 저희를 찾아왔지 뭐예요. 강산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신우이도 많이 늙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화려한 살림체는 전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통해 은솔이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연신 싱글벙글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그래도 엄마라고 자식 결혼식에는 참석하려고 온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웬걸? 그동안 자기 딸을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 없고 되려 어이없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오빠, 그동안 내 딸 키우면서 딸 키우는 재미도 느끼고 좋았지? 은솔이가 날 닮아서 그렇게 싹싹하고 애교가 많다며? 내 덕분에 딸 바보 아빠를 살 수 있었던 거 고마운 줄이나 알아. 오빠네 아들은 그렇게 무뚝뚝하다며. 오빠랑 올케 언니 닮아서. 암튼 그동안 딸 키우는 재미 톡톡히 봤으니까 이제 내 딸 돌려줘. 상견례 전에 호적 정리부터 끝내자고. 아니 아가씨,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호적 정리라뇨? 올케 언니도 참. 내 딸인데 그럼 오빠랑 올케 언니 딸로 살게 해야겠어요? 우리 은솔이 내 배 아파서 낳은 딸이에요. 그렇죠. 아가씨 배 아파서 낳은 딸이요. 우리 은솔이. 그런데요.
아가씨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도망쳤잖아요. 무려 27년 동안이나 전화 한 통 없이 영 끊고 살았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은솔이를 달라는 거예요? 아가씨는 그 긴 세월 은솔이가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지 그건 걱정 안 돼요? 외삼촌을 아빠라고 부르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생각은 해봤냐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은솔이 가슴에 또다시 상처 입힐 생각이에요? 그런 거라면 나 절대 가만히 두고 안 봐요. 아가씨가 아니라 아가씨의 할머니가 찾아와도 난 우리 은솔이 지킬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버린 권리를 다시 쉽게 손에 쥘 수 있을 거란 헛된 희망 당장 버리세요. 아셨어요? 너무 화가 나고 치가 떨려서 무슨 정신으로 말을 했나 모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한 건 신우이가 아니라 어머님이셨더라고요. 속도 위반 임신을 했던 신우이가 사귀었던 남자랑 헤어지게 되자 어머님이 우리 부부한테는 비밀로 하고 신우이의 출산을 도왔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아이를 지우게 하려고 했지만 이미 배가 많이 불러온 탓에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애를 낳아두고 신우이가 도망을 치면 어떻게든 그 아이는 우리 부부가 키우게 될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저를 자극해서 모성애를 끄집어내려고 은솔이를 시설에 보내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도 했던 거예요. 지난 27년간 어머님은 우리 몰래 신우이랑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러다 이번에 은솔이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 사돈댁 재력을 전해드린 신우이가 기회다 싶었는지 바로 찾아온 거예요. 옳게 언니, 그동안 몰랐는데 언니 은근 여우였네? 은솔이 시댁이 엄청 부자라면서요. 이제 딸 자식이 부잣집으로 시집간다니까 콩고물 떨어질 거 생각하고 내 딸 나한테 안 주겠다고 그러는 거죠? 하여간에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서는. 근데 나도 그냥 포기는 못해요. 지금 내 상황이 그럴 여유가 없거든. 한도 없는 공짜 지갑이 눈앞에 떨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죽고 배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좋게 좋게 해결합시다. 언니랑 오빠가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직접 애들 찾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돼요? 돈에 눈이 멀어서는 자식을 돈줄로밖에 생각 못하는 신우이를 보니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간의 인생이 얼마나 공공했으면 자식을 상대로 이러는 걸까 싶었거든요. 이번 일로 남편은 신우이와 엄청 싸웠고 결국 신우이는 딸아이와 사위를 찾아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 부부는 아주 예전부터 딸아이한테 친모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어요. 친모 못지않게 우리 부부가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뿌리는 알아야 되니까요. 주변 친척들을 통해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찍부터 듣고 자란 딸아이는 27년 만에 찾아와 자신을 공짜 지갑처럼 생각하는 엄마한테 무척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건 사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을 만나자고 찾아와서는 연신 사돈 집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려 혈안이 된 사람처럼 구는 게 역겨울 정도였거든요. 은솔아, 얘기 들었지? 내가 네 친엄마야. 우리 딸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네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아니었다면 진작 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나마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일단 호적 정리부터 하고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 친모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가짜 엄마 아빠를 상견례 자리에 앉힐 수는 없잖니? 자신이 버린 딸한테 진정 어린 사과는 할 생각도 않고 어떻게든 서류상 관계를 복구하는 데만 혈안이 된 신우이 모습에 딸아이는 많이 실망했던가 봐요. 안 그래도 엄마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딸인데 말이에요. 그걸 본 사위는 결국 자신이 총대를 매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대놓고 그랬죠. 은솔이 낳아주신 친어머님이시라면 결혼 얘기도 어머님이랑 하는 게 맞겠죠? 어머 당연하지 사위. 나랑 얘기를 안 하면 누구랑 하겠어? 네. 그럼 일단 저희 쪽에서 원하는 혼수랑 예단 목록부터 드릴게요. 안 그래도 은솔을 키워주신 외삼촌한테 부담 드릴 게 죄송했었는데 친어머니시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사위는
애초에 있지도 않은 가짜 예단 목록과 훈수 목록을 신우이한테 건넸어요. 그러자 목록을 본 신우이는 펄펄 날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수입차의 명품백, 골프채, 그리고 이 가구들은 다 뭐야? 아, 가구는 이태리 장인이 만든 수제 가구로 골랐어요. 이런 게 수십 년이 흘러도 유행도 안 타고 가치가 유지되니까요. 참, 저희 부모님이 예단비는 1억 보내시면 3천 돌려드리는 걸로 하시자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그 말에 신우이는 마른 침만 연신 삼키더니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상하시는 대로 그 길로 잠적을 해버렸고요. 결혼을 앞두고 찾아와 마음을 헤집고 간 친엄마가 야속할 법도 한데 딸아이는 이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 딸아이와 함께 가짜 리스트를 만들어 신우이를 몰아낸 사위는 가짜 리스트를 쭉쭉 찢으며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할까봐 몇 번이나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 후 한 달 뒤 우리는 상견례를 했어요. 직접 만나보니 사위가 누굴 닮았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사돈 내외 모두 수수하고 인상이 좋은 게 사위랑 분위기가 똑같았거든요. 이번 결혼은 자식들이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지들 형편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놔두자고 하셔서 우리도 아이들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시작부터 자기들 손으로 하나하나 마련해 보겠다는 그 마음이 어찌나 예쁘던지 몰라요. 돈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설계한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마음을 신우이가 보고 배워야 하는 건데 그 점은 조금 아쉽네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신우이가 이번 일로 뭔가 깨닫고 마음가짐이 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먼 훗날이라도 자신이 벌일 행동에 대해 창피함 정도는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인간이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